절대 불가능한 일이 성공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에 도시 철도가 건설되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것을 성공시킨 주인공은 한국이었습니다. 프랑스 최고 토목공학 전문가가 전해주는 놀라운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파리 근교에 살고 있는 마르게리트 푸엥카레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토목공학 엔지니어로 30년 넘게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대형 철도 프로젝트를 이끌어왔어요. 불가능에 가까운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무너진 순간이 왔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를 만났을 때였어요. 2013년 여름, 저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총괄 자문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첫 미팅에서 프로젝트 계획서를 받아든 순간 제 입에서 절로 말이 나왔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총 176km 길이, 6개 노선, 85개 역사를 갖춘 거대한 지하철을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사막 한가운데 건설한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죠. 특히 한국의 삼성물산이 4호선, 5호선, 6호선을 담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걱정이 앞섰어요. 약 70km에 달하는 길이와 29개의 역, 그리고 24km의 교량 구간까지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을 맡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 자리에 함께했던 독일 철도 컨설턴트 하일리 베르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유럽의 기술로도 힘든 환경인데 한국이 맡은 구간은 더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1년도 못 가 포기할 겁니다. 저도 속으로 동의했어요. 파리의 지하철도 건설에 수년이 걸렸는데 이 혹독한 사막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유럽의 오랜 철도 역사에 비하면 신생 국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훑어보았어요. 그때 눈에 띈 것이 FSLM 공법이란 단어였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사용된 이 공법은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어요. 흥미롭긴 하네. 하지만 유럽에서도 비슷한 공법을 쓰고 있는데 다음 날 한국 팀과의 첫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별 기대 없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이 팀장이 보여준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알던 건설 기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직경 9.8m의 터널 굴착 장비를 사용한 굴착 속도는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수준이었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질문했을 때 이 팀장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박사님, 저희는 이미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리야드의 사막은 오히려 도전이 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지난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도전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도전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2014년 4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죠. 리야드의 더운 봄은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실감한 사막의 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외부 기온이 섭씨 45도를 넘는 날이 일상이었고 예상치 못한 모래폭풍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공사 현장을 집어삼켰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정밀 작업을 한다는 거죠? 저는 현장 사무실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프랑스 알스톰 팀이 담당한 2호선 구간에서는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극심한 고온으로 인해 장비 성능이 저하되고 모래먼지 때문에 전자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일이 빈번했죠. 베르너와 저는 현장을 둘러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완공이 2년은 더 늦어질 텐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애초에 이 환경은 유럽의 기술 표준으로 설계된 장비들에게 너무 가혹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맡은 4, 5, 6호선 구간은 다른 현장과 달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호기심이 생겨 한국팀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죠. 그곳에서 만난 이 팀장은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리야드 환경에 맞게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모래폭풍이 한 달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다른 팀들은 그런 가능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이 팀장은 자신들이 적용한 FSLM 공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교량 상판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현장에서 한 번에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공 속도도 높일 수 있죠. 그가 보여준 도면을 보니
55m 길이의 교량 상판을 단 7일 만에 설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주일 만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이 팀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믿으실 거예요. 내일 5호선 교량 구간에서 설치 작업이 있는데 함께 가보시겠어요? 호기심에 못 이겨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베르너와 함께 5호선 교량 공사 현장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미리 제작된 교량 상판을 들어올리는 모습은 마치 거인이 장난감 블록을 놓는 것 같았죠. 놀라운 점은 그 정밀한 작업이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 작업이 가능한 거죠? 제가 물었어요. 이 팀장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장비에 특수 코팅을 했고 이중 냉각 시스템을 적용했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대형 TBM 장비는 직경이 9.8m인데 이걸로 1일 굴착 세계 기록을 세웠죠. 베르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유럽의 기술보다 앞선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지식과 경험이 도전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가능할까?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그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사우디의 여름은 더욱 혹독해질 테고 한국의 기술이 그 극한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아직 두고 봐야 했으니까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프랑스 알스톰 팀이 담당한 구간에서 문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이 맡은 구간에서는 공사가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그 속도가 꺾이지 않자 우리 모두 궁금증을 감출 수 없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 거죠? 프로젝트 중간 평가 회의에서 베르너가 직접 물었습니다. 이 팀장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어요. 저희는 이 환경에 맞게 모든 시스템을 처음부터 새로 설계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나타난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팀이 적용한 특수 코팅 기술은 장비 표면에 모래가 달라붙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었고 이중 냉각 시스템은 섭씨 50도가 넘는 극한의 온도에서도 장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해주었죠. 이 코팅 기술은 어디서 개발된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열 반사율을 높이고 모래와 먼지의 부착을 줄이는 특수 폴리머 화합물이에요. 아랍 원전 건설 당시 개발한 기술을 더 발전시켰죠. 이 팀장의 대답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베르너가 작은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기술을 연구 중이지만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유럽에서는 아직 연구 단계인 기술을 한국은 이미 현장에 적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5호선 터널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직경 9.8m의 거대한 TBM 장비가 모래 지반을 뚫고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TBM이 하루 굴착거리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날이거든요. 세계 기록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가 터널 굴착 기술에서는 최고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팀의 TBM은 하루에 무려 42m를 굴착하는 기록을 세웠어요. 이는 기존 세계 기록보다 5m나 앞선 수치였죠. 베르너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 역시 말을 잃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프랑스 팀의 엔지니어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그건 분명 측정 오류예요. 그러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공식 검증단이 확인한 결과도 같았어요. 한국은 정말로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저는 동료들의 표정이 심각해진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술의 한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목격했으니까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프랑스 팀이 수개월간 해결하지 못했던 모래 폭풍으로 인한 센서 오작동 문제를 한국 팀은 단 2주 만에 완벽히 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물어봤나요? 베르너가 저에게 물었어요. 네, 한국 팀은 AI 기반의 적응형 센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해요. 모래 환경에서도 오작동하지 않도록 자가 학습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제 설명에 회의실 전체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알스톰의 수석 엔지니어인 피에르가 자존심 상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건 아직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실제로 구현된 사례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해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직접 봤어요. 모래폭풍이 불어도 센서가 정확하게 작동하는걸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제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엔지니어로서의 호기심이 깨어났습니다. 알스톰 본사에서 위기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 경영진들이 긴급하게 리야드로 날아왔다는 이야기였죠.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0개월, 우리 구간의 공정률은 계획보다 15% 뒤처진 상태였습니다. 반면 한국이 맡은 구간은 이미 계획보다 8% 앞서가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알스톰의 수석 부사장인 루이 듀발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난주 왕세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어요. 듀발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나섰다는 건 프로젝트가 사우디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라는 의미였으니까요. 왕세자가 뭐라고 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구간보다 한국 구간을 더 오래 둘러보셨답니다. 듀발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TBM 굴착 속도와 그들의 AI 센서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유럽의 기술력이 최고라는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루미에르 박사님, 한국 팀과 접촉해서 그들의 기술을 분석해 보세요. 듀발이 제게 지시했어요. 필요하다면 협력도 검토해 봅시다. 협력이요? 피에르가 놀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배운다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 순간 제 입에서 대답이 튀어나왔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죠? 직접 본 결과 그들의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배울 게 있다면 배워야죠. 회의가 끝난 후 듀발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실 더 급한 문제가 있어요. 사우디 정부가 프로젝트 재조정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재조정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네, 성과가 좋은 팀에게 더 많은 구간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 우리 구간의 일부가 한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팀의 이 팀장을 만나기로 했죠. 이 팀장과의 만남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그는 제 방문 목적을 이미 짐작하고 있는 듯했어요. 협력을 논의하러 오셨군요. 어떻게 아셨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에서 경쟁보다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솔직히 우리도 유럽의 선진 설계 기술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의 솔직함에 저는 마음이 열렸어요. 우리는 3시간 넘게 각자의 기술과 도전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팀장은 심지어 그들의 특수 코팅 기술 도면까지 보여주었어요. 이걸 저희와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 프로젝트는 어느 한 나라의 성공이 아니라 인류의 성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에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우리는 그동안 기술을 독점적 자산으로만 여겼는데 한국은 공유와 협력을 중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왕세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프로젝트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컨소시엄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죠. 왕세자는 직접 발표했어요.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각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을 모든 구간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회의장은 술렁거렸어요. 베르너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듀발은 펜을 꽉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왕세자의 이 한마디에 프랑스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이 팀장과 다시 마주쳤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얻으셨네요. 아닙니다, 박사님.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유럽의 경험이 만나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제 마음속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30년 경력의 엔지니어로서 저는 항상 최고가 되는 것에만 집중했었는데 이제는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야.
세계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구나. 리야드의 황혼이 지는 사막 풍경이 한없이 넓게 펼쳐졌고 그 위로 새로운 지평선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왕세자의 결정 이후 리야드 메트로 현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어요. 프랑스와 독일 엔지니어들은 한국 팀과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회의 자리에서도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죠. 첫 통합기술 회의는 거의 재앙에 가까웠어요. 피에르는 자신의 설계안을 고집했고 베르너는 한국의 제안에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중재자 역할을 맡았지만 양측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는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 팀장이 제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도 처음에는 다 그랬으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도 처음 해외 프로젝트를 할 때는 비슷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협력을 거부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엔지니어는 더 나은 기술 앞에서 겸손해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다음 날, 저는 알스톰 팀을 소집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건가요? 자존심인가요? 아니면 프로젝트의 성공인가요? 침묵이 흘렀고 서서히 변화가 시작됐어요. 피에르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팀의 특수 코팅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시스템과 결합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진정한 협력이 시작됐죠. 놀라운 점은 한국팀도 유럽 기술에 대해 배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공기역학 설계에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팀장은 자신들의 모래 차단 기술과 프랑스의 공기역학 기술을 결합하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협력의 첫 성과는 2주 만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이중 냉각 시스템과 프랑스의 센서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장비가 테스트에 성공한 거예요. 이 장비는 섭씨 50도가 넘는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고 모래 폭풍 속에서도 센서 오작동이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확인한 베르너가 감탄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더 이상 의심이나 불만을 찾아볼 수 없었죠. 한 달 뒤 우리는 더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5호선과 1호선이 교차하는 구간에서 심각한 지반 침하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사막의 모래 지반이 예상보다 불안정했던 겁니다. 프랑스 팀은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새 설계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러면 최소 3개월의 지연이 불가피했죠. 하지만 이 팀장은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스페인에서 경험한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집안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요? 피에르가 의아해했어요. 그게 어떻게 집안 침하를 막을 수 있죠? 이 팀장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시스템은 수천 개의 센서를 통해 집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AI가 분석해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었어요.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수한 사막 환경에 맞게 최적화까지 되어 있었죠. 우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사 중단 없이 집안 침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오히려 일정보다 2주를 단축했어요. 이 성과는 사우디 정부의 주목을 받았고 왕세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양국 기술진을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 2030이 추구하는 혁신의 모습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협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왕세자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고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단순히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팀장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스페인 기업들과 공동으로 30개국에서 97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총 수주액이 약 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해온 것이었죠.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프랑스의 설계 감각, 독일의 정밀함, 스페인의 창의성, 모두 배울 점이 있으니까요. 이 팀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단순히 신흥산업국으로만 여겼던 건 얼마나 큰 오산이었을까? 프랑스의 고전적인 엔지니어링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저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팀장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고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죠. 유일한 자원은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배움에 목마를 수밖에 없었고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의 대답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도전과 필요가 혁신을 낳는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였으니까요. 2024년 11월의 선선한 아침, 리야드 왕궁의 화려한 홀에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프로젝트 시작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대망의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국왕이 직접 개통식에 참석하셨죠. 그의 표정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리야드 메트로는 비전 2030의 상징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인류의 협력과 혁신의 증거이기도 하죠. 국왕의 연설이 끝나고 특별히 한국 대표단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셨어요. 특히 한국이 담당한 4호선, 5호선, 6호선이 예정보다 5개월 앞서 완공된 것에 큰 감명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완공된 메트로는 하루 최대 360만 명을 수송할 수 있고 무인 운전 시스템으로 90초 간격 운행이 가능했죠. 특히 모래폭풍에도 끄떡없는 안정성은 세계 철도업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국왕의 이 한마디에 회의장은 박수로 가득 찼고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세계의 기술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요. 베르너가 제게 속삭였어요. 기술 혁신의 표준은 이제 한국이 되었군요. 이제 리야드 메트로는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고 저는 다음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었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개통 이후 저는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도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컨퍼런스장에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졌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의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고 줄을 서 있었거든요. 세계의 기술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이었죠. 박사님, 우리 협력 프로젝트가 벌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팀장이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그는 리야드에서 시작된 한국 프랑스 공동 기술 개발이 몽골, 호주, 카타르의 철도 사업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행보였어요.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 몽골 철도 사업, 카타르 도하 메트로까지 이전에는 유럽과 미국이 독점하던 시장이었죠.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신흥 강국이 아닙니다. 세계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어요. 알스톰의 새 회장이 연설 중에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사우디 대표단이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의 성공을 본 왕세자께서 앞으로의 인프라 개발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하신다는 거였죠. 세계의 시선이 이제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고 기술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사막을 넘어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처음 제가 말했던 그 한마디가 이제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개통 이후 전 세계 철도 기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기술들은 더욱 놀라웠죠. 이건 세계 최초의 수소 열차입니다. 연구원장의 설명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은 이미 철도 분야에서 수소경제 선도 기술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여 세계 수소기술 국제표준 제안의 20%를 선점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독일까지 한국과 손을 잡았다는 거였어요. 스마트 제조와 미래차 분야에서 표준화 공동 작업 그룹을 구성하고 국제표준을 함께 제안한다는 소식이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독일이 한국에게 배운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제도와 인프라를 세계 최초로 완비한다고 하네요. 동행한 이 팀장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시작된 협력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신흥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세계 표준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한 행운아였죠.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를 보면 다음 10년 안에 그들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어떤 불가능을 또 가능으로 바꿀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사막을 가로지른 한국의 기적,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 관한 프랑스 엔지니어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 철도 기술의 혁신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사막 한복판의 지하철 건설을 한국의 기술력으로 해결한 점이 놀라웠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